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 2주 제가 업로드 안 했었죠? 근데 걱정된다고 댓글 하나 올려주신 분이 없으시네요. 농담이고요. 2주 동안 정말 모처럼 한 2년 만에, 근 2년 만에 해외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마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가 3프로TV라든가 제가 종종 출연하는 그런 곳에서 저 친구 외국가 있네 라는 거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잠시 미국 출장을 모처럼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 목적은 한 두어 가지 있었습니다. 모처럼 나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구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모 방송국에서 또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그걸 다 맞물려서 갔다 왔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외국을 나가는 게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같이 이제 공유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맨큐 교수님 만나 뵈러 갔었는데요. 그게 메인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해외를 나간다는 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한번 해보고 이거 진짜 나중에 해외 나가기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들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해외 출국하기 2, 3일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음성 확인이 나온 것을 영문으로 출력을 하던 어떻게든 외국에, 즉 해외 공항에서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공항에서 주는 매뉴얼에서는 단순히 뭐만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뭐든지 그렇죠. 우리가 관공서 가서 창구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당황할 때가 종종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공항에서도 저는 JFK 공항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공항에서도 저는 분명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출입국 관련해서 티켓팅한 대한항공 회사 측에서 알려준 거 그거는 들고 갔습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추가적으로 이거 아니고 이렇게 받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증빙서 안에는 날짜가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공식적인 일정이 틀어질까봐 이것저것 잔뜩 준비를 해서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JFK 공항에 내리자마자 검역 당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공항에 출입국 관리하는 주무부처하고 방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다르겠죠. 따라서 출입국을 관리하는 그 이미그레이션 담당자들은 방역과 검역과 관련된 것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날 JFK 공항에 나와서 하나하나 출입국한 사람의 PCR 검사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서는 아예 보여달라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역시 모든 그 나라에서 담당 공무원은 다 자기 하는 일 중심으로 일단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운 좋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신 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일단 공항은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항에 통과하고 나서 이제 업무를 봤죠. 자, 근데 업무를 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 현지에 미국에서 PCR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출국하기 근 48시간 안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에게 권고사항을 들어봤더니 어떤 때는 PCR 검사를 다 했는데, 한 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검사지를 그 시간 안에 안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출국이 언제인데 그때까지 그 결과지가 안 나오면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PCR 검사를 받지 말고 혹시 모르니 크로스로 다른 데다가 하나 더 받아놓으라고 또 권고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또 PCR 검사를 받아서 둘 중에 한 곳은 제대로 보내주겠지 하고 있는데, 귀국 비행기를 타기 바로 한 하루 전날 검사지가 이제 메일로 왔다라고 이제 열어봤더니 글자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거 한국에서 한번 다시 출력 좀 해봐라. 그 제대로 뜨면 그거 캡처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다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뜨고 해서 갑자기 식은땀 흘리는 게 한 8시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다음날 전화해서 다행히 한 곳에서 다시 보내줘서 그렇게 해서 무사히 귀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델타 바이러스 말고 요즘 루 바이러스인가요? 뭐 이런 바이러스가 새로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코로나19와는 어떤 형태든지 영원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코로나19와 함께 지내는 그 남은 우리 여생이라고 하면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출입국을 할 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보면서 마음이 찹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아와서 그래서 JFK 공항에 미국에서 PCR 검사 받은 걸 보여주고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한국에 내립니다. 한국에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24시간 안에 한국의 관할 보건소에 가서 다시 또 PCR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음성이 확인돼야지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다시 6일에서 7일 지난 뒤에 다시 관할 보건소에 또 가서 한 번 더 음성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음성 확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다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코 찌르는 거를 거의 10차례 좀 안 되게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해외 일정 있으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주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은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미국은 과연 코로나19와 같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소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지금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음으로 양으로 보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야 공식적인 비즈니스와 이런 것들에 대한 출장으로 갔지만 지금 전 세계인들 특히 중남미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본인들의 생계적인 터전, 생활 터전을 완전히 상실해서 제2의 꿈을 찾아서 미국을 통해 불법 이민을 하고자 미국만 보고 달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명인 다리 N 갭이라는 지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변화될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몽상 아닌 몽상 한번 가져보셨을 텐데요. 자동차로 한번 세계 일주 해보면 어떨까?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육로로 한번 세계 일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가져보셨을 텐데요. 특히 육로로 세계 일주를 했을 때 가장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저 밑에 있는 칠레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캐나다와 알래스카까지 육로로 연결됐기 때문에 자동차로 쭉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품 꿈을 하루아침에 깨트려 버리는 것이 다리엔 갭이라는 지역 때문인데요. 이 다리엔 갭은요, 파나마의 야비사라는 지역과 콜롬비아의 투르보라는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길이 160km, 폭은 한 50km의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다리엔 갭이라는 지역은 전 세계의 가장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다리엔 갭 하면 정글, 늪지대, 아나콘다, 독충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함께 언급될 정도로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마지막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다리엔 갭이 이렇게 오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종주할 수 있는 팬 아메리카 고속도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길이가 장장 48,000km 정도가 됩니다. 이 팬 아메리카 고속도로라는 건 저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래스카부터 저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 남단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가 유일하게 끊기는 구간이 바로 다리엔 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리엔 갭은 빌딩을 100층 이상으로 올리고 우주까지 가고 저 깊은 심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리엔 갭이라는 이곳 하나 개발을 못하느냐? 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는 다리엔 갭이 진짜 오지였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다리엔 갭이 오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 이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개발을 안 하는 것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엔 다리엔 갭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충, 악어, 제규어, 아나콘다 등 사람들이 참 무서워할 만한 여러 동식물들이 살다 보니까 다리엔 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리엔 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보고자 뛰어들었던 나라는 스코틀랜드였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가 다리엔 갭 인근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다양한 전염병으로 공사 인부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결국 도시 건설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건설 회사들이 다시 해당 지역에 도시 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도시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진짜 오지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개발하기가 험난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다리앤갭에 지금 사람이 사실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요. 다리앤갭에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남미의 마약 조직들하고 FARC라고 불리우는 콜롬비아 반군 세력들이 다리앤갭에 주둔을 하면서 거길 장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 마약 조직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FBI라든가 또는 인터폴들이 마약 조직을 근절하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단속을 통해서 피하다가 결국 마지막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다리앤갭으로 우리가 숨어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중남미 마약 조직들은 다리앤갭에 숨어 들어가는 형태로 자신들이 거기에 찾아 들어갔고, 거기에서 지금 대규모 마약 조직들이 숨어서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콜롬비아 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고자 이 반군 세력들이 또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다리앤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앤갭에 정작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여행자들도 좀처럼 다리앤갭을 건너서 저 위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직업상 이런 오지를 자꾸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지 탐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언론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리앤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에디터 로버트 영 펠턴이라는 사람이 2003년 다리앤갭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그곳을 여행하던 중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 납치가 돼서요, 열흘 만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디터 로버트 영 펠턴은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다리앤갭은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탐험되지 않는 마지막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기를 꺼려해야 될 마지막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있었던 악몽 같은 나날들을 기술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더더욱 사람들이 다리앤갭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남미 국가의 많은 경제가 파탄돼서 아니면 자신의 생활 여건이 완전히 상실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꿈을 찾아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가야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리앤갭을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최근 남미의 많은 난민들이 미국을 향해서 다리앤갭을 건너가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바로 이 난민들이 철저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또는 콜롬비아 반군 세력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반군 세력들이 자신들의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교집합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다리앤갭은 너무나도 험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바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들이 일정 수준의 돈을 받고 이 난민들을 다리앤갭 북쪽으로 인도해주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마약 카르텔의 도움 없이 다리앤갭을 건너갈 수 있도록 왜 고속도로 같은 거 여기 안 놓습니까? 자, 그것은 앞서서 잠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를 못 놓는 게 아니라 안 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 다리앤갭마저도 팬 아메리카 고속도로로 뚫린다면 콜롬비아라든가 저 남미의 불법적인 마약 조직들이 아주 편하게 마약을 운송하고 실어 나를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비행기나 또는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다리앤갭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는 세관원이 마약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관리 감독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자동차 중에서 도대체 어떤 자동차에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다리앤갭마저도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앤갭을 왕래하고자 하는 많은 난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쪽 지역에 털을 잡고 있는 마약 카르텔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들은요, 여기에 지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받고 여기 사람들을 이제 북쪽 지역으로 옮겨주는데요. 지금까지 이 북쪽 지역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왔다
왔다 갔다 했느냐? 사실 이건 불법적인 난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주 정교한 숫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미 있는 기관의 통계 하나 찾았는데요. 최근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이 다리엔 갭을 건너가는 아동의 숫자를 살펴봤더니 19,000여 명이 다리엔 갭을 이용해서 북으로 올라갔다라고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와 파나마 국경을 넘는 이민자 5명 중에 1명이 어린이고요. 그 어린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5세 미만의 아주 어린 취약 아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전에 5년 동안 이 다리엔 갭을 건넜던 아동의 수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숫자가 지금 이 다리엔 갭을 건너서 미국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다리엔 갭을 건너서 미국을 향할 때 마약 카르텔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안전하게 북쪽으로 넘겨 보내주면 되는데 실제는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인신매매와 장기매매입니다. 취약해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아니면 오랫동안 살던 터전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신매매라든가 장기매매와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바로 다리엔 갭을 건너가는 그 과정에 누군가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다리엔 갭 밑에서는 온 가족이 건너갔는데 다리엔 갭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아이들만 덩그러니 다리엔 갭 북쪽에 남겨져 있는 사례가 많다라는 게 유니세프의 그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나마 근처에는 다리엔 갭을 건너온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대거 존재한 것을 국제사회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마약 카르텔들이 아니면 또는 이 다리엔 갭을 건너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독충이라든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생겼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리엔 갭을 건너고자 하는, 목숨을 걸고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중남미 국가로부터 미국을 찾아 넘어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줄 생각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 난민에 대한 이미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특히 바닷가 쪽에는 초소라든가 경비를 보는 인력들이 대거 다 증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미국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투여해서 방역 체계를 완비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재정 지출이 이미 집행이 됐는데 해외에 불법 난민자들이 대거 들어온다면 또 하나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요소가 되어버리겠죠. 바로 이걸 우려해서 아마 이렇게 해외로부터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리 감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리엔 갭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갑자기 이동을 하다가 단절되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를 넘어가는 국경이 지금 거의 차단된 상황인데요. 벨라루스는 중동 지역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돼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벨라루스가 지난 몇 년 동안 EU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던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중동 지역의 비행기 편수를 늘려가지고 중동의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비행기 편을 더 늘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로 벨라루스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수월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벨라루스 공항에 내린 중동 지역 사람들 중에서 혹시 폴란드 국경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경찰이 데려다 줄 테니 이 트럭에 모두 타십시오라고 해서 야밤에 폴란드 국경 앞까지 데려다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이나 유럽의 각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런 중동 지역으로부터 넘어오는 난민들을 받아줬다가는 또 어떤 사회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경에 대거 병력을 증원해서 이걸 철저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원래는 벨라루스 지역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그냥 고속도로나 육로로 얼마든지 편하게 물류를 제공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그 루트가 지금 막혀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편하게 식자재를 유통하거나 물품을 날라다 주거나 아니면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교역로가 차단되면서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배편을 이용하든지 더 비싼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겠죠. 자, 다리앤갭이라는 게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리면 아주 수월하게 차로, 트럭으로, 버스로 그냥 저 바깥까지 갖다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리앤갭도 지금은 다리앤갭 북쪽으로 넘어가려면 갑자기 배편을 구해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트럭이나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얻어야지만 그 다음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는지 이제 감이 좀 더 오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리앤갭과 같은 곳이 점점 더 늘어날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벨라루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과 남수단과 예멘과 르완다 이런 지역에서 점점 더 국경을 지금 막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동 지역도 레바논 사태부터 여러 곳에서 지금 국경이 일부 폐쇄됐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방금 말씀드렸던 난민을 막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는 요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미국 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는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리앤갭이라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이 공간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또 다른 요인에 이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이슈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